아우슈비츠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독일 당국은 인체는 무한히 공급될 거다. 미쳤네.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통증을 주면 이 쌍둥이한테 통증이 전이가 되는지, 이상하다, 그거는. 그리고 이 사람의 눈동자를 바꾸면 얘가 변하는지, 쌍둥이는 피의 양이 같은지 보기 위해서 피를 다 뽑아보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의 인체 실험에 대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독일일까요? 독일? 독일이죠. 나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죠. 나치. 히틀러를 주축으로 해서 뭐 괴벨스, 뭐 하이리, 괴리, 괴물 같은 놈들이 있는 곳인데요. 어마어마한 악행들을 저질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이제 폴란드의 52행침, 독일식 발음으로 훨씬 유명하죠.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실 특정 몇몇을 비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동시에 별로 쓸데없는 일이기도 해요. 왜요? 당시 독일 인구의 90% 이상이 나치 독일을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 그들의 정부와 군대가 전쟁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일,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 오늘까지 나랑 같이 있던 유태인이 여기에 완장을 차고 낙인이 찍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운영하던 상점 앞에 이거 유대인 운영하는 곳이다 해서 다윗의 별을 그리고, 그러다가 게토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을 싹 수용해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해서 많이 굶어 죽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 그리고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도 이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일단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절멸 수용소는 부끄러웠나 봐. 이게 독일 땅에 없습니다. 폴란드 땅에 세워졌어요. 저는 이게 되게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서 희생됐던 사람의 숫자에 대한 발표는 기간마다 되게 달라요. 처음으로 발견했던 게 소련군이거든요. 동부전선에서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폴란드까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미국이랑 영국한테 말을, 야 여기 너무 이상한 게 있어. 독일군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엄청 많이 죽인 것 같아.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그럴 리가 있냐. 전쟁하기도 못 봐주겠는데 그런 짓을 왜?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독일이 패망하고 있으니까 영국하고 미국, 소련은 다 전후 질서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당시에 이제 미국의 지도자인 루즈벨트는 이제 되면은 소련이 공산당이니까 쟤네들이 진짜 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새끼들이 지금 자유서방 국가를 공격한다, 우리의 도덕성을 흔들려고 한다 라고 해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발견이 돼. 서쪽에서도 다른데. 그러한 절멸 수용소가 6개가 있었거든. 와, 많았구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련에서는 여기서 300만이 죽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좀 과도해요. 전체 수용소가 6개인데 거기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많이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봅니다. 한 나라가 그냥 사라질 거야. 그렇죠. 600만이면 말 그대로 이 살인공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의학의 역사니까 살인공장 내부에서 행해졌던 조금 더 은밀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6개의 거대 절멸 수용소의 실험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라는 인물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제프 맹겔레의 아버지인 칼 맹겔레는 직원이 한 7명 정도 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수공장을 만들거든요. 와. 독일 전체에서 3번째로 큰 기계 생산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맹겔레 집안이 귄츠부르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자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 맹겔레 거리가 있습니다. 와. 거기서는 1911년 3월 16일에 요제프 맹겔레가 태어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 뭐 할래? 했더니 이제 얘가 봤더니 귄츠부르크에 치과가 없어. 저 지금 치과 의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엔 치과 의사를 지망하다가, 아니야, 나는 유전학과 인류학이 더 재밌는 것 같다. 불안하죠. 의학을 더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민헨으로 1930년에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의학하고 철학을 동시에 전공해요. 이 당시 민헨이 어디냐? 나치당이 이제 엄청나게 쳐 올라가는 그때예요, 이게.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나치당에 가입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칼 맹겔레가 정치에 전혀 개입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입을 하진 않아요. 근데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야. 왜냐면 사방에서 떠들어대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치랑.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서 나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이제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독일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극단적이면서 손쉬워 보이는 해결책, 이 모든 문제는 유대인 때문이야. 이놈들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하는 동안 뒤에서 돈을 벌었다. 모든 문제는 이 자식들 때문이고, 우리가 독일만을 위한 레벤스라움을 만들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라고 나치가 주장하면서 제1당이 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맹겔레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요. 1930년에 이제 의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발표한 논문이 턱의 형태로 인종을 판별할 수 있다. 좀 불안하지.
근데 이때는 턱의 형태로 인종을 판별할 수 있는데 인종별의 어떤 무얼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종에 대한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 근데 정도까지는 그래, 뭐 나치가 그 논문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인종을 구분할 수 있어. 너 그런 거에 관심 있고 능력이 있어. 좋았어. 그럼 1937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제3제국 연구소에 취직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인종 위생이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인종 위생은 무엇이냐? 무관한 인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종이 좀 있어서 이 둘은 절대로 섞이면 안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청소할 필요도 있다. 이런 식의 것을 주장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나치당에 가입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557만 4,974번째 나치당 가입자예요. 아주 빨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꽤 빨리 들어간 거긴 하지. 그 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치 이데올로기에 심취해가지고 인종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일단 제일 우수해. 그래서 게르만족의 특정을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특징하고 다른 애들은 다 열등한 거예요. 유태인, 흑인, 집시, 동양인이 왜 열등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계속 확립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치당은 너무 좋은 거야, 요제프가. 그래서 요제프 맹겔레가 악명 높은 SS, 무장친위대의 일원이 돼요. 승진을 한 거네요. 네, 승승장구합니다. 제국연구소, 비레름연구소 이런 데서 활동을 해요. 우생학 연구에 거의 대가가 됩니다. 이 사이에 독일은 뭐 했냐?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이제 헝가리랑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 무력화하고 거기까지 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가만히 있어. 왜냐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2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했어. 지금 또 독일하고 전쟁하자 그러면 당신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당신 자식이 전쟁에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쉽지 않죠. 이거 뭐 탄핵이지 사실. 그때 그래. 당시 우리가 뭐 영국 프랑스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 거기 지도자라면 명령 못 내려요. 그걸 당장 우리나라 건드린 건 아니니까. 남의 나라야. 강권만 게다가 거기는 뭐 되게 멀어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너무 자신감이 생겨. 이 새끼들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상을 깨고 히틀러가 공산당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슬라브족을 열등하니까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놓고서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쳐들어가죠. 그때 이제 요제프는 결혼을 합니다. 그 여성이 유태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태인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사람이 정작 아내는 유태인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아내가 유태인이 아니라는 증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권력으로 그거를 보호를 해요. 좀 아이러니해.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전쟁이 나니까 이제 폴란드로 쳐들어가니까 전장으로 얘도 나갑니다. 무장 친위되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는데 그때 알게 돼요. 신장 질환이 있어 이 사람. 자기가 콩팥이 안 좋아? 그래서 뭐 얼굴도 붓고 이러니까 후방에 빠져서 다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인종적 순수성, 무생학, 인종위생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끔찍한 이제 상태가 되었네. 이 연구가 어디서 진행이 되냐? 아우슈비츠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독일 당국은 인체는 무한히 공급될 거다. 미쳤네. 걱정하지 말고 연구해라.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맡은 임무 중에 하나가 선별이에요. 이게 유태인들이 선별. 건강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개토에 갇혀 있었어 몇 년 동안. 굶주리고 뭐 굶주리고 아프고 기차에 탈 때 꽉 끼어서 오기 때문에 도착할 때 이미 상당수가 사망합니다. 압사해요? 압사를 해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분배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결 처분을 하거든요. 미쳤네. 그러니까 의사가 너 하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무리 독일인이라고 해도 이걸 되게 꺼려했어요. 그렇게. 왜냐면 내 손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근데 요제프 맹겔레는 이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미쳤네. 비번이나 휴가 때도 종종 나와서 그 일을 했대요. 와. 그리고 이제 당시로서는 완전히 미지행했던 질환이 하나 나오는데 낯설 거예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노마라고 NOMA. 사실 노마?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려워요. 이게 다균성 기회감염입니다. 이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제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이 생기는데 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고 홍역, 헤르페스, 수두, 결핵 같은 게 이제 먼저 생긴 다음에 이제 이환이 되는데 성인한테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개는 0세에서 10세까지 아이들한테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근데 그때 수용소에 있는 애들이 못 먹고 계속 일해야 되고 못 정신적으로도 자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텐데 맹겔레가 그걸 보고 처음 보니까 이 환자들은 이제 일정 장소에 격리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관찰만 해요. 그래서 연구한 거를 기록을 하고 죽으면 해부를 포함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이제 처분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래도 되게 온건한 거야. 다른 전염병에 대해서는 훨씬 극단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엔 이제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기존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염병이 생기면 먼저 걸린 사람을 격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격리를 하지 않죠. 이 사람이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랑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을 다 죽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600명을 전원 가스실로 보내서 한 번에 살해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지. 야, 실험 쥐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맹겔레가 이제 전쟁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엄청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그치. 그리고 당시에 이제 독일군의 교리가 전격전인데 루프트와페라는 항공기가 먼저 가서 포격을 해. 그리고 탱크가 밀고 들어간 다음에 보병이 가. 이 교리를 유럽이 처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박살이 난 거거든요. 유럽군은 프랑스군이나 이런 데는 탱크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냐면 이동 벙커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병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했어. 근데 독일군은 그거를 아니다, 이건 기동력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전격전으로 쳐들어가지고 그냥 박살이 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독일이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폭격을 하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국 나라에 가서 하잖아. 그쵸. 그럼 얘를 잃으면 남의 나라니까 이거 뭐 구해오기도 힘들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치. 이게 얘가 생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알몸의 수감자들을 영하의 날씨에 9시간 이상 방치해봐요. 왜냐? 조종사들이 북해 추운데 낙오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수감자들을 밀폐된 방에 가두고 산소를 확 줄여봐요. 왜? 조종사가 뒤에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될지 보려고. 그리고 바다 위에 조난당한 조종사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금물을 계속 먹여봅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얼마나 먹으면 죽는지. 아마 이 일환에서 동상에 대한 연구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시이시로는 독일이 하네? 그리고 그냥 한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무기에 대한 실험과 세균전도 계속 연구를 하는데 제일 연구했던 거는 독일은 유전이에요. 유전학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인종위생과 개선 혹은 청소를 위해서 연구를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사로잡혀 있어 진짜. 눈동자 색깔 바꾸는데 되게 매진을 해요. 게르만족의 눈동자 색깔로 다른 인종의 눈동자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인종은 개선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눈동자에다가 이제 화학물질을 직접 우와. 주입을 하는 실험하는데 당연히 실명이 되겠지. 근데 색은 바뀌잖아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의 안구를 이 사람이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게르만족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게르만족끼리만 번식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개선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민감성과 수용성을 실험한다라는 명목하에 마취 없이 장기 적출을 하고 와 진짜. 마취 없이 회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골격 있잖아요. 골격. 게르만인의 골격. 이 골격을 따라가려면 너네들의 골격을 개선해야 된다. 뼈를 이식합니다. 와 무시. 다른 사람의 뼈를 외소증 환자한테 이식을 하고 이게 뭐 되겠어? 당연히 살아남을 수가 없지. 전형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겠죠. 그것도 엄청 고통스럽게 죽겠대.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역시 안 되겠다. 열등한 놈들은 없애야겠다 라고 해서 보다 쉬운 불임 시술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정관 수술은 수술을 해야 되잖아. 그치. 힘들어. 그래서 X선 같은 거를 강하게 해서 와. 여기를 쏘면은 되게 간단하게 불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집착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트윈이에요. 트윈, 쌍둥이. 맹겔레 트윈이라 그러면 이거는 엄청 나옵니다.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통증을 주면 이 쌍둥이한테 통증이 전이가 되는지, 이상하다 그거는. 그리고 이 사람의 눈동자를 바꾸면 얘가 변하는지, 어질어질하다. 같은 조건이니까 얘한테 감염시키고 얘한테 감염시키면 똑같이 이환이 되는지. 쌍둥이는 피해 양이 같은지 쌍둥이 보기 위해서 실험. 피를 다 뽑아보고 여기서도 다 뽑아보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뭐 독극물 실험도 하고 했는데 사실 무슨 목적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는 정말 희생자만 남은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별 쓸데없이 의미 없는 것들. 그냥 미친놈들입니다. 와. 근데 어차피 연구가 진행이 되면 모두가 살해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검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아까 이시시로보다도 더 많은 죽음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전후에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처음에 미군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이름을 말하고 하니까 미군이 그때 당시에 요제프 맹겔레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몰라. 왜냐면 아우슈비츠는 소련군 관할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일단 가 있어봐 한 사이에 얘가 도망간 거예요. 아르헨티나로. 그리고 1979년에 자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끔찍한 역사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역사인데 지금도 근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선 이런 짓은 안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끔찍할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중세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어. 그렇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추악한 역사에 대해서 추악하네요. 알아봤고 다음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역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